제 이름은 김순심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 혼자서 민서와 준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어요. 좌판을 펼치고 하루 종일 야채를 팔았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서가 어린 목소리로 말할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준이는 말은 안 했지만 늘 배고픈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시장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청소일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죠.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민서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학원 한 번 안 보내줬는데도 공부를 혼자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준이도 나쁘지 않았지만 민서만큼은 아니었어요. 엄마, 서울대 합격했어요. 민서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내 딸이 서울대를 가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시장 일에 더해서 작은 반찬 가게도 차렸습니다. 민서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야 했거든요. 준이도 대학에 보내야 했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서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준이도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죠. 아이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반찬 가게 수익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그리고 몇 년 더 모아서 상가 건물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지만 월세 수입으로 갚아나갔죠. 순심아, 이제 그만 쉬어.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이 있어요. 통장에도 제법 돈이 모였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집 기준으로는 큰 재산이죠. 민서는 제 자랑입니다. 똑똑하고 착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더군요. 그런 민서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성우라는 남자예요. 좋은 회사 다니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니까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엄마, 성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민서가 수줍게 말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내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서 뭉클했어요. 그때 결심했죠. 민서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주기로요. 결혼 준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 테고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잖아요. 저야 혼자 살 집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민서 몫이에요. 준이한테도 나중에 줄 생각이었지만 민서 결혼이 먼저니까요.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준이 아내인 며느리 고유진이 반대를 한 겁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요. 유진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단호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서 언니가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재산을 나눠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제가 물었더니 유진이 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건강하시긴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재산을 미리 나눠주시면 곤란해져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니? 신탁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명의는 그대로 두시되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탁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유진이 설명해줬지만 복잡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 재산을 제가 대신 관리해드린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좋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 잘 돌봐드리려면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유진의 제안이 이상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게 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거든요. 준이가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요. 갑자기 재산을 나눠주시면 안 돼요. 왜 너까지 그러니?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준이는 유진 편만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더군요. 민서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로 바쁜데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준이가 그렇게 권하는데 나쁠 리는 없겠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신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어색해 보였을까요? 계약서는 두꺼웠어요. 한글로 쓰여 있긴 했지만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유진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줬는데도 머리가 복잡했죠. 이제 어머니 재산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투자도 해서 불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투자라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어머니 돈으로 몇 채 더 사면 월세 수입이 늘어나죠.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준이는 계속 유진을 칭찬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부동산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 믿고 맡기세요. 유진이가 잘해줄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안심이 되더군요. 일주일 후 유진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과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았어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유진이 집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왔어요. 요리도 잘했습니다. 어머니, 이 약장 너무 낡았네요.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단다. 보기에 안 좋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유진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새 약장이 배달됐습니다. 예전 약장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며칠 후에는 거실 소파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 너무 오래됐어요. 손님 오면 창피하잖아요.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시대에 이런 소파 쓰면 안 돼요. 제 의견은 무시당했습니다. 20해 넘게 쓰던 소파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유진의 변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 다 버릴게요. 너무 촌스러워요. 안 돼. 그건 내가 아끼는 그릇들이야. 어차피 깨진 것도 많고 낡았잖아요. 새 걸로 사드릴게요. 그릇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쓰던 그릇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옷장도 뒤져서 옷들을 마음대로 버렸어요. 어머니, 이런 옷은 이제 안 입으시죠? 공간만 차지해요. 제가 아끼던 한복도 없어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사준 건데 유진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치워버렸어요. 항의하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거잖아요. 준이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어요. 준아, 유진이가 내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자꾸 버린다. 좀 말려봐라. 엄마, 유진이 청소해주는 거잖아요. 고마워해야죠. 내가 아끼는 물건들인데. 낡은 거 버리고 새 것으로 사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준이는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유진은 제 돈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투자처가 생겼어요. 수익률이 정말 높대요. 얼마나 높은데? 월 3%는 나올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었거든요. 믿을만하니?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안전한 투자예요. 유진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죠. 2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한 달 후에 500만 원 넘는 수익이 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오히려 손실이 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얼마나 잃었는데?
500만 원 정도요. 곧 회복될 거예요. 500만 원이나 날아갔습니다. 제가 야채 팔아서 모은 돈인데 말이에요. 유진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원금 회복돼요. 지금 빼면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책임질게요. 꼭 수익 내드릴 거예요. 유진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손실만 더 커졌어요. 석 달 만에 2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꾸나. 어머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시장이 바닥이에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다 회복돼요. 더 투자하자고? 네, 1천만 원만 더 넣으면 돼요. 말이 안 됐어요. 이미 1천만 원을 잃었는데 더 투자하자니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투자 이야기만 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부동산 투자인데 절대 손해 안 봐요. 아니야. 더는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잃은 돈은 어떻게 되찾아요? 결국 또 1천만 원을 더 맡겼습니다. 그것도 몇 달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통장을 보니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투자는 실패만 반복됐거든요. 유진아,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어. 어머니, 제가 다 책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내 돈이 다 날아갔는데. 그때 유진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어머니 재산 관리해드리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의심만 하시네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존댓말로 정중하게 했는데 이제는 반말에 가까웠습니다. 준이한테 또 전화했어요. 준아, 유진이가 투자한다고 내 돈을 계속 잃고 있어. 엄마, 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고. 아니야. 계속 잃기만 해. 유진이 전문가잖아요. 믿고 맡기시라고 했죠. 준이는 유진만 믿었습니다. 제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외출한 사이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통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더군요. 도장도 함께 있었고요. 이상하네. 내가 책상에 둔 적이 없는데. 서랍을 열어봤더니 제가 모르는 서류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더군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아파트를 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파트 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 뒤져보니 다른 서류들도 나왔습니다. 대출 서류도 있고 투자 계약서도 있었어요.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이게 다 뭐니? 제가 서류를 들고 물었더니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내가 언제 아파트 판다고 했어? 어머니, 그건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유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빼앗아 가더군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서류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며느리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유진은 제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무언가를 하더군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다가 봤어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약서는 이미 준비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돌아왔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건 처리됐습니다. 대출이요? 제가 언제 대출 신청을 했죠? 어, 이상하네요. 고객님 명의로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황당했어요. 제가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 서명이 있는 대출 신청서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글씨가 제 글씨와 달랐어요. 이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은행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태였어요.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유진을 따져 물었어요. 유진아,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 너였니? 어머니, 그건 내가 언제 대출하라고 했어? 유진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까먹으신 거예요. 뭐?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졌어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빌리는 걸 잊을 리가 없죠. 무슨 말이야? 나는 멀쩡해. 어머니,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같이 은행 갔잖아요. 언제? 화요일에요. 어머니가 먼저 대출 받자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우겼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무슨 검사? 치매 검사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치매라니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요즘 노인분들 치매 많이 걸리시잖아요. 나는 치매 아니야. 그럼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유진이 오히려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날 밤 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아, 유진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쟤 왜 저러니? 엄마, 또 그래요? 어머니가 동의하셨다고 유진이 말했는데요. 내가 언제 동의했어? 엄마, 유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예요? 준이는 또 유진 편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이 말인데 엄마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대요. 뭐?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준이까지 치매 이야기를 하더군요. 준아, 나는 멀쩡하다고. 엄마,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아들마저 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의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 통장과 도장을 아예 숨겨버렸습니다. 유진아, 내 통장 어디 뒀어? 어머니,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쓸 일이 있는데. 뭐에 쓰시려고요? 내 돈인데 뭐가 궁금하니?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요즘 사기가 많아요. 혹시 누가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돈을 쓰는데 왜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통장 내놔. 어머니,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혈압 올라가요. 유진은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 안을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밤에 나오시면 위험하잖아요. 내 방인데 자물쇠를 왜 달아? 어머니, 치매 환자들은 밤에 배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치매 이야기였습니다. 전화기도 제가 못 쓰게 했어요. 어머니, 전화는 제가 대신 받을게요. 왜?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을까 봐요. 결국 제가 아무한테도 전화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서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후 유진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구경 가볼까요? 요양원? 네, 요즘 시설이 정말 좋대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요.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구경만 해보시라고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요양원에 데려갔어요. 시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요양원을 보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구경은 했으니까 집에 가자. 어머니, 여기서 살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는데 유진이 요양원 원장과 뭔가 이야기하더군요.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입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잠깐, 나는 여기 들어올 생각 없어. 어머니, 여기가 좋잖아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해요. 나는 안 들어가. 어머니,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또 치매 이야기였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거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치매 초기에는 다들 그러세요. 나는 치매 아니라고. 진정하세요. 화를 내시면 더 안 좋아져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이한테 다시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유진아, 전화기 어디 갔어? 어머니, 전화기 필요하세요? 제가 대신 걸어드릴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전화기 주렴.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요? 준이한테. 아, 준이한테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유진이 준이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이가 뭐라니? 어머니 걱정된다고 하네요. 빨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대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아들은 며느리 말만 믿고 민서는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에 요양원 들어가시는 거로 정했어요. 나는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준이도 동의했어요. 결국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월요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장선이 말이에요. 선이는 젊을 때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법률 지식이 풍부하죠. 유진이 외출한 사이에 몰래 선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순심아, 웬일이야? 선이야, 큰일 났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진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부터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까지 말이에요. 선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순심아, 이건 범죄야. 범죄? 재산 사기에 감금 미수까지 해당할 수 있어. 선이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유진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려워. 무슨 증거? 며느리가 내 돈 쓰는 것, 통장 숨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들 말이야. 선이가 계획을 세워줬어요.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구해서 유진의 행동을 몰래 녹화하자는 거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참고 견뎌야 해. 확실한 증거 잡을 때까지. 선이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선이가 준 녹음기는 펜처럼 생겼어요. 소형 카메라는 브로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며느리가 하는 말 다 녹음해. 특히 내 돈 얘기할 때 말이야. 선희의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입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또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투자 하나만 더 해요. 무슨 투자? 녹음기를 켜고 물었습니다. 부동산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얼마를 쓰려고? 5천만 원이면 돼요. 한 달만 투자하면 2배로 불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한 달 만에 2배가 된다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머니 아파트 팔면 되죠. 아파트를 팔아? 네, 어차피 요양원 들어가시면 필요 없잖아요. 유진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제 아파트까지 팔아서 투자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니야. 아파트는 안 판다. 어머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놓치면 후회해요. 싫다고 했잖아. 유진의 목소리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뭔지 아세요? 무슨 상황? 어머니는 이미 치매에 걸렸어요. 혼자서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차갑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결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치매라고.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내가 언제 의사를 만났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갔잖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재산인데 왜 내가 관리해? 신탁 계약서 잊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서명한 계약서가 있었으니까요. 그 계약서는 어머니가 동의해서 한 거예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유진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어머니, 잠깐 다녀올게요.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기회였습니다. 유진이 없는 사이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며느리 방을 뒤져봤습니다. 책상 서랍에 제 서류들이 잔뜩 있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대출 서류, 투자 계약서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서명한 기억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준이와 유진이가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이 책상 위에 있더군요.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문자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준아,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까지 한 달 더 걸릴 것 같아. 그래? 왜?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아파트 매매는 언제 할까?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고 나서 하자. 그게 안전해. 준이도 공범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나를 속이고 있었어요. 더 끔찍한 문자도 있었습니다. 준아,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괜찮아. 치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요양원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눈앞이 캄캄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니요. 휴대폰으로 문자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선이가 증거 사진도 찍어두라고 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원래 자리에 휴대폰을 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무것도. 그럼 오늘 짐 정리 좀 해주세요. 내일 요양원 가시잖아요. 드디어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이가 찾아왔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엄마, 내일부터 요양원에서 잘 지내세요. 준아, 나는 정말 가기 싫어. 엄마, 거기가 더 안전해요.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줄 거예요.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 편이었어요. 엄마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치매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 인정하셔야 해요. 준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짐을 챙기더군요. 어머니, 준비됐죠? 나 안 가. 어머니, 이제 선택권 없어요. 유진이 강압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해요. 준이도 동의했고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꺼낼 때가 온 거예요. 유진아, 잠깐. 뭐예요? 제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내가 어제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어. 그리고 준이랑 주고받은 문자도 다 찍어뒀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냉정하고 건방진 목소리였죠. 유진이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휴대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언제 진행할까? 준이와 유진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것도 내가 보낸 거지. 유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치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준이가 보낸 문자였죠.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뭐라고 변명할래?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재산 다 훔쳐가면서. 증거는 확실했어요. 유진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유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 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내가 왜 널 용서해야 해? 유진은 계속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때 준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도 와서 들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문자 사진도 보여줬어요. 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내가 유진이랑 짜고 나를 속인 거지. 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아무도 안 믿는다고. 엄마, 그건 너희들이 내 재산 노리고 짜고 친 거 다 알았다. 준이도 유진처럼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엄마, 재산 사기에 감금 미수까지. 전부 다 신고할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 변호사 선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든든했어요. 순심아, 이제 다 끝났어. 정말 그럴까? 증거가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정말 악질이네요. 친족 간 사기 사건은 처벌이 더 무거워요. 그래요? 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탈취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며칠 후 유진이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준이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어요. 하지만 준이는 직접적인 재산 탈취는 하지 않아서 처벌 수위가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더군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준이도 방청석에 와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검사가 유진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읽어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무단으로 대출을 받고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니 제가 당한 일들이 정말 심각한 범죄였구나 싶었어요. 유진의 변호사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훔쳐간 것도 화가 나지만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 인격을 모독한 게 더 화가 납니다.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한 것은 감금이나 다름없어요.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준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랑 좀 얘기해요. 할 말 없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너도 공범이었잖아. 엄마, 내가 치매라고 했지. 아무도 안 믿는다고 했고. 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내 아들이 했어. 내가 한평생을 희생하면서 키운 내 아들이.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엄마, 그때는 유진이가 자꾸 변명하지 마.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이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2차 재판에서 유진이에게 실형 3년이 선고됐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특히 치매라는 거짓 진단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준이는 재산 탈취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실형은 면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아들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준이도 처벌을 받았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제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유진이 투자해서 잃어버린 돈은 일부밖에 못 찾았어요.
하지만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무사했습니다. 대출금도 유진이의 명의로 바꿔서 제가 갚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뒤로 아들이 몇 번 찾아왔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매번 똑같은 말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준아, 이제 그만해. 엄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냉정하게 말했어요. 유진이랑 짜고 나를 속인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준이는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 준이는 오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어요. 엄마,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요? 너 결혼 준비로 바쁘잖아. 그래도 이런 큰일을.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서와 성우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준이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엄마, 준이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민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혼 후 민서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민서는 계속 걱정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무슨 위험? 또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민서 말이 맞았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결국 민서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 샀어요. 나머지 재산은 민서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요. 엄마, 이렇게 많이 주시면 너 아니면 누구한테 줘? 준이 오빠는. 준이 얘기는 하지 마. 민서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민서가 자주 와서 안부를 묻고 성우도 잘해줘요. 손자도 하나 생겼어요.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가끔 준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유진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에요. 면회 신청이 와도 거절했습니다. 준이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을 들으면 혼자서 힘들게 산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게 신뢰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배신당했을 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민서만은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더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민서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75살이 됐어요.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롭습니다. 민선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에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합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죠. 순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민서는 주말마다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찾아와요. 할머니. 지훈이가 뛰어와서 안기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우리 지훈이 또 컸네. 할머니, 저 어린이집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대단하구나. 지훈이는 저를 무척 따릅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민서도 웃으며 말해요.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음식만 찾아요. 그럼 더 자주 와야지.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가끔 친구 선이가 놀러 옵니다. 순심아, 요즘 어때? 좋아. 평화로워. 준이 소식은 들었어? 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모르겠어.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도 아들인데. 내게는 민서만 있으면 돼. 선이도 더 이상 준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준이 소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민서를 통해서 들려오거든요. 엄마, 준이 오빠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민서가 말을 꺼내면 저는 바로 막아버려요. 엄마, 그래도. 민서야, 엄마에게는 아들 없어. 너는 내 소중한 외동딸이야. 단호하게 말하면 민서도 입을 다물어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 번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준이가 많이 야윈 모습으로 저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여기 나타났어? 엄마, 저 좀 봐주세요. 준이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허름하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집행유예 때문에. 그래서, 엄마, 도와주세요. 나는 준이라는 아들 모른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준이는 울면서 빌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없으면 못 살아요. 너도 나 없이 잘 살았잖아. 유진이랑 짜고 나를 배신할 때. 엄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준이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맞습니다. 신뢰를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특히 가족에게 배신당한 건 더욱 그래요.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했고요. 그 상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면회 신청이 와도 거절했어요. 한 번은 편지도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어요. 용서는 제 몫이거든요. 강요받을 이유가 없어요. 대신 민서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민서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 고생만 시켜드렸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자랑이야. 민서는 정말 효녀예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필요한 건 없는지 챙겨줘요. 성우도 친아들처럼 잘해줍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고마워, 성우야. 어머님 덕분에 민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성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훈이는 이제 3살이 됐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요. 왜?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있으면 재미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벅차올라요. 할머니, 저 컸을 때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정말? 네. 할머니가 아프면 제가 병원 데려가고 밥도 해드릴게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준이처럼 되지 않게요. 요즘은 지훈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단다. 얼마나 가난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 지훈이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순간들이 제 인생의 보람이에요.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던 일들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죠.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민서는 제 기대에 부응해줬어요.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죠. 하지만 준이는 달랐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아마도 제가 준이를 덜 사랑했을까요? 민서에게만 관심을 쏟았을까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준이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단지 준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유진이라는 나쁜 여자를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에요. 결국은 준이 자신의 선택이었거든요. 이제는 준이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어요. 제게는 민서와 지훈이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녁마다 작은 발코니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민서가 있으니까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민서가 잘 지켜줄 거예요. 지훈이도 바르게 키울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온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재물보다 소중한 건 결국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가족도 서로를 믿고 사랑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배신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민서와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민서가 지훈이를 데리고 올 예정이에요. 뭘 해줄까 생각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김순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민서와 지훈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